락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오늘도 예전에 한참 전에 읽은 책 3권을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한 권은 한국 문학이고 2권은 해외 문학이네요. 추천이라고는 했지만 어느 정도는 제 개인적인 감상도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또 비추천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은 호불호가 갈릴만한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본론만 먼저 들어가죠. 첫 번째 책은 모옌의 붉은 수수밭입니다. 201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모옌, 중국 작가죠. 모옌의 대표작인 붉은 수수밭. 이게 아마 거의 등단작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좀 분량이 길어요. 그죠? 거의 한 500페이지 되나? 책 자체도 크기도 하고요. 600쪽이 넘네요. 이게 원래는 1편 붉은 수수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쓰여지고 발표되고 난 이후에 유명세를 얻고 그 이후에 연작 형태로 이제 이렇게 묶인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국내 홍가오량 가족인가? 붉은 수수 가족인가? 그렇게 번역이 되었다가 지금 이렇게 연작집이 다 모여서 붉은 수수밭으로 묶여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를 독서 모임 도서로 선정을 해서 같이 읽어보긴 했는데 600쪽이 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라서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기도 조금 너무 길지 않나?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작품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고요. 기존에 제가 읽었던 개구리라든지 열쇠걸음이라든지 이 작가가 보통 이야기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야기꾼 중의 꿈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거 모임을 준비하다가 모옌의 어떤 이력이라든지 노벨문학상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같이 읽어봤는데 그건 역시도 모옌이 집필한 원고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야기꾼이더라고요. 이야기가 쉴 새 없이 에피소드들이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진짜 이야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게 분량이 길긴 하지만 앞에 1편 붉은 수수만 읽어보셔도 저는 어느 정도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이게 연작집이다 보니까 각 편들이 이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꼭 앞에 걸 무조건 읽어야 되고 뒤에 것도 무조건 읽어야 되는 그런 식은 아니거든요. 각 단편들이 어느 정도의 다 완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길어서 부담스럽다,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앞에 있는 붉은 수수 그것만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작품을 독서 모임까지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시 수수밭에 대한 묘사예요. 제가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볼게요. 다채로운 수수밭 묘사를 읽고 있자면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비 오는 날의 수수밭, 해질 때의 수수밭, 푸르스름한 새벽의 수수밭, 뜨거운 정오의 수수밭, 가마를 타고 본 수수밭, 어린 아이의 시각에서 본 수수밭, 어른의 시각에서, 누워 죽어가는 이의 시각에서 본 수수밭, 작품의 모든 곳에 수수밭이 있다. 수수밭은 발에 밟히고 칼과 총에 썰리고 비바람이 때려 눕히기도 하지만 늘 무심한 거인과 같이 광대무변하다. 수수밭에서 태어나고 수수밭에서 죽어가는 인간들, 수수밭은 삶 그 자체이며 가진 폭력에도 무너지지 않는 압도적이면서도 말하지 않는 자연이다. 수수밭에서는 비, 진흙, 피, 총, 차빙이 뒤섞인다. 희극과 비극이 무대에 오르내린다. 수수가 서로 부딪히며 스츠츠 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끝이 없다.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이 붉은 수수 편을 읽으면서 이런 감상을 남겨놨었는데 뒤이어서 이어지는 것들 역시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붉은 수수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가족의 이야기, 주인공과 아버지 여러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항상 그 배경에는 수수밭이 있고 그것이 뭔가 저는 묘하게 그리우면서도 장엄한 느낌을 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의 끝에서 화자는 근원적 생명력, 수수밭이 왕성했던 시기 그런 시기를 그리면서 우리가 그런 역동적인 삶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여기에 개인적인 감상을 덧붙이자면 과연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역사는 언제나 앞으로 흐르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가차 없기도 하고 모든 것은 계속 뒤로만 갈지언데 과거에 있는 무언가를 되살린다는 것이 정말 유의미하고 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문단 하나를 제가 쓴 걸 읽으면서 이 작품 추천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뜨거운 피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인류는 성공했고 실패한다. 어리석은 것도 어리석지 않은 것도 모두 우리 밖에서 기인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따스했으나 폭력적인 시대를 헤쳐나왔다. 거대한 흐름에서 원하는 것만을 뽑아들지는 못했다.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수수는 자란다. 그것이 붉지 않아도 그 시절만큼 향기로운 수수가 아니어도 어느 집에서는 수수밥을 지어 먹을 것이고 그 향기는 이어진다.
자, 이렇게 모엔의 수수밭, 붉은 수수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이고 여러분들도 중국 문학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고 2012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한번 호기심이 생기신다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전 개구리도 참 재미있게 읽었고 13걸음은 사실 조금 힘들게 읽긴 했지만 그래도 빠져들고 나면은 역시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약간은 그 마르케스 느낌이 나긴 해요. 마술적 리얼리즘, 어떤 지역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조금은 영웅적인 서사들이 때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은 마르케스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거짓말인 것 같고요. 모엔이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인가 바이오그래피인가 거기에서도 마르케스 언급을 한 걸로 봐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추천책은 모엔의 붉은 수수밭이었고요. 두 번째 책은 서유미 작가의 우리가 잃어버린 것. 이 책은 이제 표지가 상당히 이쁘고 컴팩트한 현대문학 핀 시리즈 32번째 작품입니다. 서유미 작가의 소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지금 보시다시피 분량은 책 자체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이건 약간 포켓북 같은 느낌이긴 한데 중편 정도의 분량인 것 같아요. 장편이라 하기에는 200쪽이 안 되기도 하고 책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중편 정도의 좀 가볍게 읽어보기 좋은 분량의 한 편의 글이고요. 내용 자체는 약간 경력단절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있고 여성서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르러서는 다른 이들과의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여성 서사로 한정해서 읽진 않았고요. 단절과 고립을 넘어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뒤에 써져 있는 것처럼 뭔가 익숙한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 근처에 크레바스가 깊게 생겼을 때 나는 그 단절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세상으로부터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이윽고 그런 것들이 쌓여나가면서 내 안에 어떤 분노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끝에 이르러서는 누구나 다 이런 식의 삶에 애환이 있고 아픔이 있고 크레바스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 정도로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저에게 엄청 새로웠던 것은 아니고 작품 자체도 좀 무난하게 읽힌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핀 시리즈 자체가 기획이 약간 중편에 좀 짧게 읽어볼 만한, 가볍게 읽어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문학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이 시리즈 자체를 좋아하신다면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앞선 붉은 수수밭에 비해서는 추천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비추천도 아니고 그냥 무난했다 정도가 되지 않나 싶네요. 제가 쓴 간단한 글 정도 읽어 드릴 건데 이게 편집 과정에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숙한 세상이 나에게 돌연 등을 돌리고 나의 뒤로 깊은 크레바스가 생긴 것처럼 철저하게 단절되어 고립된 기분은 내게도 익숙한 감정이다. 이 작품 속에서 경주는 아이를 낳고 그 삶을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아 이후 자신의 삶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인도에 봉착한 것을 느낀다. 그녀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러하진 않았으나 감정적인 의미에서 무인도에 있다. 그리고 작품의 말미에서 그녀는 자신이 무인도에 있게 된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독방에 수감된 것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 꼭 세상의 탓만은 아님을 깨닫는다. 그녀 역시도 그러한 고립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허나 이렇게 경주의 삶을 정리하는 건 그녀에 대한 모독이자 묻 엄마들이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부조리를 희석시킨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 경주는 세상이 좁아지는 것을 느꼈고 매일 힘겹게 비좁은 시간을 통과했다. 아이를 중심으로 삶의 중심을 재편했고 그 회오리 속에서 자신을 잃을 위기에서 재취업을 고려했으며 그건 좁은 길을 넓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좁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카페 제이니의 갑작스러운 휴점과 그 단촐한 사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경주의 분노는 그녀의 길이 발 디딜 곳 없이 좁아졌다는 감각에서 기인한다. 허나 이야기는 그대로 분노에서 끝나지 않는다. 미스 제이니의 사정을 듣게 된 경주는 시야가 확 트이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환희의 방식이 아니라 슬픔의 방식이었지만 그녀는 동시에 자신이 걸어온 길을 생각하며 연대를 느끼고 방관하고 지나치기를 거부한다. 바로 이 시점에서 경주는 좁은 길을 통과한다. 그러나 이제 경주는 앞만 보지 않는다. 가던 길을 멈추고 포스트잇과 볼펜을 손에 쥔다. 두 번째 책, 서유미 작가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르클레지오의 황금물고기. 르클레지오 황금물고기 2008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입니다. 제가 노벨문학상이라고 하면은 일단 사서 읽어보는 편이라서 르클레지오의 대표작인 황금물고기를 구매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이 작품은 초반부터 주인공이 납치를 당하면서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햇살에 눈이 부시고 먼지가 날리는 텅 빈 거리, 푸른 하늘, 검은 새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 그때 갑자기 한 남자의 손이 나를 잡아 커다란 자루 속에 던져놓고 나는 숨이 막혀 버둥거린다. 바로 여기서부터 주인공, 어린 라일라의 기억이 시작되는데
쉽게 말하여 어린 라일라는 납치되어서 어딘가에 팔립니다. 처음에 팔린 곳은 어느 할머니와 함께 하는 곳이었고, 랄라 아스마에게 꽤나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라일라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랄라 아스마가 죽고 나서 라일라의 삶은 급속도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서사적으로 보자면 어린 소녀가 못된 일을 당하고 계속적인 고난을 겪는 이런 식의 서사는 황금물고기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소공녀 세라라든지 아니면은 여타 다른 작품들에서도 이런 서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동화나 어린아이를 위한 책과는 좀 다른 점은 이 라일라가 겪는 일련의 그 고난들이 정말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소공녀 세라라고 하면은 소공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쨌든 얘는 당차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고난을 이겨내고 어찌되었건 행복한 결말로 갈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데, 이 라일라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감, 긍정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 삶을 헤쳐나가기에는 삶은 녹록지 않죠. 그렇게 라일라가 당하는 이제 성폭행이라든지 착취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소 가혹하지만 어떤 현실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분명히 부당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존재하는 일이라 이거죠. 그리고 라일라는 취약한 현실 속의 그런 이들을 대변하는 것이겠고요. 결국 그 모든 여정의 끝에서 라일라는 자신의 기원을 찾아서 어떤 노파에게 이르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작가는 뚜렷하게 어떤 결말을 지어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해피엔딩이냐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라일라가 움직이고 자신의 길을 찾아서 어느 곳에 도착한 순간 어쨌든 이야기는 최선의 형태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겠죠. 등장인물들이 좀 많아서 헷갈리기도 했었고, 또 라일라가 겪는 고통들, 고난들이 좀 보기 안타까운 정도로 좀 가혹하기는 했으나, 확실히 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인 만큼 중간중간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되게 훤히 보일 정도로 뛰어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 나쁘지 않게 읽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감탄이 나올 정도로 좋았다고까지는 말은 못하겠고요. 그럼에도 추천 쪽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권위에 약하다 보니까 노벨문학상 받은 작가인데 추천 안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끝으로 황석영 소설가의 추천사를 읽어보면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라일라라는 생명력 넘치는 한 소녀가 꿈을 찾아가는 모습이 눈부시다. 자기를 찾기 위한 지난한 항해는 언제나 황금빛 물고기처럼 아름답다. 르클레지오의 황금 물고기였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책 사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꾸 초록 물고기가 생각이 나서 전혀 맞진 않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도 3권의 책을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2권은 해외문학, 그것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였고, 한 권은 국내 한국 작가 서현미 소설가의 중편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이 중에서 좀 끌리는 작품이 있으실까요? 읽은 작품 중에서 딱히 후회할 만한 작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만큼 좋았냐의 차이는 있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같이 한때 제 독서를 함께 했던 책들이긴 합니다. 항상 뭔가 이쯤 되면 못다한 말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쉬워서 영상을 잘 못 끝내는데 가도록 해야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책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듣고 계신가요? 좀 책 추천에 도움이 되실까요? 그리고 이게 2023년 새해 첫 책 추천이기도 하죠. 여러분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